네, 5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게요. CPI 전년 대비로는 4.9%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얼마 만에 4%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예측치가 5%였고 전달 그러니까 3월 CPI가 5%였는데 실제로는 4.9%.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 봤을 땐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 3월에 0.1%였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로 봤을 땐 악화된 상황을, 그리고 조금 악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원 CPI,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5%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줬고, 이게 3월에 5.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폭 완화됐죠. 소폭 완화됐고, 그나마 시장이 안도한 건 이거예요. CPI가 전년 대비로는 지금 조금 올랐잖아요.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안도 랠리를 살짝이나마 해주는 것은 근원 CPI가 전년 대비로는 동일하게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에도 0.4였고 예측도 0.4였는데 실제로도 지금 0.4로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상황이 조금 산발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줬다라는 거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줬다. 그런데 CPI 전년 대비로는 완화됐다, 소폭. 전월 대비로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근원 CPI를 봤을 때는 예측치대로 나와줬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짝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순간적으로 28,000달러 돌파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 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은 오늘 상황 그리고 이제 하루 뒤에 발표되는 PPI 상황까지 보면 얼추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6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얼추 방향성이 나올 건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어떤 위기 가능성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게 좀 나왔습니다. 이 미국 성인 1013명 표본 조사를 했는데 이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인데 바이든 경제 리더십이 임기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2021년 57%이 취임 당시죠. 57%, 2022년 작년에 40%였는데 지금 35%, 지금 임기 최저 수준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 있어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가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3%는 신뢰 안 하는 거야. 64%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준 의장의 신뢰도 숫자치고는 2001년 조사 이후에 최저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최저가 나오면서 제롬 파월이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 전 이 최저의 이 불명예를 갖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 2014년 때 37%. 아주 그냥 이때 당시에 이제 제롬 파월은 연준 위원이었어요. 연준 위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장관하고 있고 여기는 의장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숫자로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미국인들이 바라보기에 지금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꼴값을 떤다. 도대체 능력이라고 뭐가 있는 거니? 이런 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임명한 바이든, 지금 임기 최저 수준의 경제 리더십. 이 정도면은 좀 내년 이 대선이 간단치가 않아요. 경제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 국민이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권이 최고입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권이 나한테 최고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경제 리더십 거의 뭐 지금 낙제점이죠. 그런데 지금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뭐 이런 또 과거와 현재를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갤럽에서 뽑은 제목이 미국인들은 주요 경제 리더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아주 많이 빠졌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어떤 글로벌 파워라고 얘기하는 세계 최강 미국 이런 게 과연 이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부채 한도 협상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냥 입장 차이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지금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결과는 뻔해요. 결과는 이렇게 치킨 게임 하면서 벼랑 끝 중에서도 벼랑으로 서로 내몰리는 게임을 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3개월 임시 유예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공화당도 백악관도 다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조금 분위기가 애매한 것 같고 지금 사실 케빈 맥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트럼프계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채 한도를 높여준다라는 거는 바이든으로 하여금 돈을 더 뽑아내서 돈을 더 뿌려대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의 돈으로 포퓰리즘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트럼프계 하원 의장이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인 거죠. 그래서 바이든 좋은 일을 해줄 이유가 지금 전혀 없다. 예, 그래도 만약이라도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 이제 새로운 인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관점인데 물론 뭐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또다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좀 느낌이 좋지는 않죠. 바이든이 해도 마찬가지고 느낌 좋지 않죠. 84세 치매 우려가 있는 지금 치매인지 치매 우려인지 또 그것도 우린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톤을 낮춰서 치매 우려가 있는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좀 또 한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경제 리더십의 치명타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한다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트럼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인물이 없습니다. 어쨌든 만에 하나 만약이라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된다라면 메카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이 건이 거의 뭐 지금 정권 탈환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케빈 메카시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그냥 오케이 한번 보자 이렇게 싸워가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이 안 흔들리는 건 결국에는 저러다가 타협하겠지 뭐 그런 심리가 있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카드가 이거 지금 조금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는데 의회가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와 관련해서 180억 달러 세금 허점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줄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데서 세금 뜯어 삥 뜯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 웃긴 거죠. 지난주에 그 암호화폐 채굴 전력 징벌적 과세 이 30% 세금 때리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희겁했잖아요. 뭐 이런 이거 진짜 이것들이 생각이 있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바이든의 어떤 이 경제 자문 중에 엑스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바이든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한 엑스맨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낼 수 있지? 정말 어렵다 이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백악관의 대응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의 저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삽질인데 어쨌든 지금 이걸 정책적인 대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따져봐야 되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어쨌든 이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때리고 박다가 말겠지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였는데 일단 1차전은 괜찮게 됐어요. 1차전 그러니까 CPI는 괜찮게 나와줬고 이 괜찮다라는 게 아주 인플레이션이 확 완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악화되진 않았고 시장이 예측치 수준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측치가 적중했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그 효과는 반영됐다는 거죠. 악재 가능성에 대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살짝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이터가 하나가 등장을 하니까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연준도 지금 CPI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하다못해 이제 은행 위기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상황을 강조했었잖아요. 저번 FOMC 때. 그래서 이제 하나 PPI 상황까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입은 털기 시작했어요. 연준 인사들 뭐 자기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입을 털어주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연준 의장, 부의장 다음 이제 서열상
뉴욕 연은 총재거든요. 그래서 서열상 연준 3위 인물이에요. 존 윌리엄스가 어,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말한 적 없는데 이 데이터가 받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데이터가 받쳐준다라면 금리 동결하겠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지금 일단 절반 정도는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수치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PPI 상황이 만약에 조금 더 어떤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괜찮게 반등 재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이건 또 하루 뒤에 상황을 보면은 어떤 그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10년 동안 이 파격적인 양적 완화, 이 제로 금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산 시장에서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거품 붕괴 마지막 단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품이 막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거의 뭐 40% 50% 폭락한 오피스 빌딩들 많이 있고 지금 20% 30% 공실률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커져서 부채 상환이 제대로 그러니까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의 파산 이슈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언을 하더라도 오히려 부동산 쪽에서 하나가 지금 튀어져 나오면 이것도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CPI 발표 이후에 지금 28,000달러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28,000달러를 돌파를 한 그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이 긍정적인 재료로서 좀 끌어당겨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0달러 구간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28,000달러를 뚫어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순조롭게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30,000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짙어질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이제 내일 PPI까지 시장이 바라는 쪽의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이 역시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조금 더 반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포인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27,800달러 저항이 확인됐다,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지금 나와줬죠. 예, 이거는 이 CPI 재료가 긍정적으로 주입되면서 제가 지금 RSI는 안 봤는데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28,000달러를 순조롭게 뚫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이건 캡틴 5빅 8시간 차트거든요. 지금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 받고 27,5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고 간다. 어디까지 간다? 33,7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삼각형이 완성되고 돌파 테스트 할 거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33,000달러. 아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얼추 32,000달러에서 33,000달러 부근에 비트코인이 자리하면 단기 대응 물량은 익절을 하시는 게 아마 어떤 대응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바라본다라면. 이건 트레이더 앨런인데 좀 길게 봤을 때, 이거 먼슬리 차트인데 좀 길게 봤을 때 보면 하락세기 삼각 패턴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항상 반등을 해줬어. 역사적으로 반등을 해줬어. 근데 이번에 지금 됐지롱, 갈 거야. 조금 빠지는 것 같지만 빨간색으로 먼슬리 기준으로 좀 빠지는 것 같지만 갈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지금 뭐 10만 달러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울 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지속적으로 멘트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6개월 안에 암호화폐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야. 그래서 전통 금융 해치펀드가 암호화폐 투자에 시작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레거스 금융 중에 가장 좀 위험성이 높은 해치펀드 자금이 암호화폐로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폭발적인 유동성이 주입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말 되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근데 이게 6개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반감기. 해치펀드가 뭐 심심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큰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건데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금알림 고맙습니다. 네, 늘 마음 써주셔가지고
네, 늘 감사드려요. 네, 이 그림은 한번 요즘처럼 좀 애매할 때는 이런 그림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00달러일 때 끼영끼영 잘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았잖아요. 힘들어도. 2만 달러일 때도 계속 그냥 힘들게 가고 있고 6만 9천 달러 딱 되니까 오 이제 정상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지롱. 아직 여기까지 갈 길 많고 희망적이지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날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뭐 소송이고 뭐고 리플 뭐 이더리움 주요 종목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되면 다들 다른 알트코인들 어떨까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